이란이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412기, 38분, 전부 격추. 이란 최정예 드론 부대가 단 한 기도 목표물에 닿지 못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무기가 한국 천궁이었습니다. 나토 위원장이 38년 만에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부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틀리게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의 새벽 4시였습니다. 나토 본부 지하 2층 합동 상황실. 저는 3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조 요원 한 명이 가져다준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3개가 나란히 늘어선 책상 앞에서 저는 담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금연한 지 11년이 됐는데도 이런 밤이면 어김없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동 담당 분석관 프란츠 바우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항상 능글맞은 표정을 달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날 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혹이라고 해야 할까요? 38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일해온 저도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프란츠가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두바이 교전 데이터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총 격추 수 412기, 교전 경과 시간 38분, 목표 도달 성공 수 연기.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메인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보조 역할이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딱 하나의 단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나라를 어떻게 봐왔는지를. 저는 클라우스 베르거입니다. 나이는 61입니다. 독일 본 출신으로 독일 연방군 방공 전력 담당 장교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나토 합동 방공 평가 위원회 위원장까지 올라오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방공 시스템 하나를 평가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느 나라의 어느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38년 동안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3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방공 시스템을 진지하게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처음 나토 합동방공평가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냉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에서 쌓은 기술 분석 역량을 인정받아 자리를 얻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신뢰도는 실전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러시아 S-400은 수십 년의 운용 경험이 쌓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실전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내며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스펙 시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나온 숫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시스템은 평가 대상에서 우선순위를 낮췄습니다. 아무리 스펙 시트가 화려해도 실제 교전 데이터 없이는 반쪽짜리 평가일 뿐이라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한국 천궁 시스템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천궁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반응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을 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F-16 전투기를 KF-16이라는 이름으로 조립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제 게파트 대공포를 수입해서 운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선진국 무기를 사거나 조립하는 나라였지
독자적으로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개발할 역량을 갖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방공 분야에서도 가장 복잡한 기술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 초음속 요격 미사일, 다중 표적 동시 교전 시스템, 전자전 대응 능력. 이것들은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처럼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있는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요? 저는 당시 제 동료 분석관들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웃었습니다. 독일식 특유의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한다고? 다음엔 달 탐사도 하겠다고 하겠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습니다. 바쁜 척하며 나중에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팀 내 젊은 분석관이 한국 방산 관련 브리핑을 요청해 올 때도 저는 슬쩍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뤘습니다. 제 안에서 한국은 그냥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38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브뤼셀에서 410이라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시간을 몇 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이 UAE, 즉 아랍에미리트와 천궁 시스템,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6조 2천억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나토 방산협력회의에서 들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마이클 해링턴이었습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방공 시스템 부문 부사장. 패트리어트를 세계에 파는 사람. 중동에서만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 저는 그를 1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마이클은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코네티컷 출신으로 예일대를 나온 전형적인 미국 동부 엘리트였습니다. 영어 억양만으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이 맞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회의에서 한국과 UAE의 계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이클은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UAE가 한국 시스템 샀다고? 그거 패트리어트 사기 전에 예산안도 맞추려고 사는 보조 장난감이겠죠. 우린 주계약자니까 걱정 안 합니다. 옆에 앉았던 영국 BAE 시스템즈 대표 피터 챈들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관계관리 차원에서 계약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실전에서 얼마나 쓸지는 별개 문제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하던 바였으니까요. 우리 셋은 그날 저녁 호텔 바에서 벨기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국 천궁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마이클은 그 이야기를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이 중동에 미사일 파는 세상이 됐어요. 다음엔 한국이 F-35도 만들겠다고 하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 만들고 있다는 보고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웃겼죠. 마이클이 크게 웃었습니다. 피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 방산을 안주 삼아 맥주를 석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웃음 뒤에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UAE가 6조 2천억 원을 쓰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석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를 축적하고 걸프 지역에서 가장 정교한 안보 체계를 갖추려 했던 나라. 그들이 단순히 정치적 관계 때문에 6조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미 두 번째 서랍에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한국, 터키, 브라질, 인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의 나라들이 만드는 것들은 어딘가 한 수 아래였습니다. 스펙은 좋아 보여도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게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계약 이후 저는 천궁 관련 보고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포대가 설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현지에 장기 파견되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UAE 방공 병사들이 천궁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꼼꼼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강 훑어보고 파일에 넣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몇 년째 현지에 주재하며 훈련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성실하게 팔긴 파는군.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제 캐비닛 가장 아래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두바이 작전이 있던 날 밤,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나토 동부 방공 전력 강화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방공 자산 현황, 발트 3국의 취약 구간 분석, 러시아 무인 드론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방안. 회의는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본부로 돌아왔을 때 등이 뻐근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숙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중동 담당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두바이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격 주체는 이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란이 UAE를 직접 타격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방공 시스템 평가의 역사를 바꿀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프란츠 바우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드론 수는요? 400기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는 교전 종료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00기 이상이라는 건 이란이 총력을 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UAE 방공망 대응 상황은 지금 교전 중입니다. 패트리어트 2 포대가 가동 중이고 프랑스 크로탈 계열 단거리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프란츠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궁 시스템도 가동 중입니다. 저는 그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궁이 보조 역할로 조금 보태는 정도겠지. 마이클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보조 장난감.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된 단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 교전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프란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프란츠의 얼굴, 그 이상한 표정, 그리고 그가 내민 태블릿의 숫자들, 412기, 38분, 0기. 제가 그 숫자를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류가 아닐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오류가 아닐까. 소수점이 빠진 건 아닐까. 412기가 아니라 41.2기가 맞는 게 아닐까. 저는 프란츠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검증된 데이터야? 프란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방공사령부에서 직접 전송한 데이터입니다. 오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412기, 38분, 0기.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방공 전문가로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00기가 넘는 드론이 38분 만에 전부 격추되었다는 것. 단 한 기도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세계 방공 역사에서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시스템이 천궁이었다는 것.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38년의 확신이 흔들리는 데는 숫자 3개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저와 프란츠, 그리고 당직 근무 중이던 분석관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두바이 교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412기, 38분, 0기. 38년 경력의 방공 전문가로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0기 이상의 드론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는 UAE에 2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오랜 동료 마이클 해링턴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시스템입니다. 최신 PAC-3 버전 기준으로 포대당 분당 최대 6에서 8발 요격이 가능합니다. 두 포대 합산하면 38분 동안 최대 약 570발 요격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드론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소형 저속 표적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원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요격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드론처럼 느리고 작고 낮게 나는 표적을 상대할 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보면 소형 드론 대상 요격률은 스펙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두 포대의 실질 드론 대응 능력은 38분 동안 최대 150기에서 200기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 크로탈 계열 단거리 시스템과 UAE 자체 방공 포대를 더하면 60기에서 80기 추가가 가능했습니다. 합산하면 230기에서 280기. 그런데 412기가 전부 격추되었습니다. 최소 130기에서 180기의 격추분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를 채운 것이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천궁이 최소 130기에서 최대 180기를 단독으로 격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프란츠에게 물었습니다. 천궁 포대는 두바이에 몇 개 배치되어 있었지? 프란츠가 파일을 뒤졌습니다. 3개입니다. 2년 반 전에 마지막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3개의 포대로 최소 130기, 포대당 최소 43기.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포대당 43기 이상을 38분 안에 격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가 같은 시간 동안 드론을 상대로 낼 수 있는 실질, 격추 수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저항했습니다. 38년 동안 쌓인 편견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론을 찾으려 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패트리어트의 실제 격추수가 과소 집계된 건 아닐까? 천궁의 격추수가 과대 집계된 건 아닐까? 저는 프란츠에게 말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에 교전 상세 로그 요청해줘. 시스템별 격추수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빨라야 2시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이미 내 잔째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새벽이었습니다. 2시간 후 교전 상세 로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전 상세 로그에는 시스템별 교전 기록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패트리어트 2포대 합산 격추 89기, 프랑스 크로탈 계열 및 기타 UAE 자체 포대 67기, 천궁 3포대 합산 격추 256기, 천궁이 전체 412기 중 256기를 격추했습니다. 62%였습니다. 나머지 38%를 패트리어트와 프랑스 시스템, UAE 자체 포대가 나눠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6기. 천궁 3포대가 38분 동안 256기를 격추했습니다. 포대당 평균 85기였습니다. 분당 포대당 약 2.2기 이상을 처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그 파일 뒷부분에는 시스템별 교전 특성 분석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천궁의 동시 교전 목표 수 패트리어트 대비 최대 4배.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4배. 패트리어트가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는 목표의 수가 100이라고 하면 천궁은 400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어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전 데이터가 그 이론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이 있었습니다. 탐지 후 발사까지 반응 시간 0.8초.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0.8초. 제가 알고 있던 천궁의 스펙시트에는 반응 시간이 약 2초로 나와 있었습니다. 현장 운용 데이터가 스펙시트보다 훨씬 빨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전파 교란 대응 이란 측 전자전 장비에 의한 레이더 기능 저하 없음. 주파수 자동 전환 기능 정상 작동. 저는 그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란이 전파 교란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론 작전에서 전파 교란은 기본입니다.
적의 레이더 기능을 방해해서 요격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패트리어트도 다른 서방 시스템들도 전파 교란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파수가 교란되면 자동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프란츠가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데이터를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8년 동안 제가 작성해온 나토 방공 전력 평가 보고서에는 천궁이 단 한 번도 주요 항목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각 주에 몇 줄 언급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아시아 비나토 국가 방공 자산 현황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이 세계 방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막아낸 메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본부에 보고 올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기술 데이터 공유 요청해줘. 프란츠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한다는 게 저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궁 운용 데이터 상세 버전 요청이라고. 보고서 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난 날 오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해링턴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라우스, 두바이 데이터 봤지? 마이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크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천궁 데이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지, 아닐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합니다. 마이클. 전화 너머에서 마이클이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거나 커피였겠지요. 클라우스, 우리 PAC-3 포대 배치가 2개였잖아. 거기다 우리가 UAE 방공팀 훈련도 같이 진행했고. 그런데 메인이 천궁이라는 게 공식 발표로 나오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는 마이클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레이시온의 홍보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레이시온의 중동 영업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마이클, 데이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마이클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었어? 그 말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오만한 마이클 해링턴의 목소리에서 난생 처음으로 당혹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7년 전부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나한테 연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공식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천궁의 역할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공식 평가가 달라질 테고, 그 평가는 향후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 시스템,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저에게 선택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8년 동안 데이터를 왜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인으로서 가진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숫자는 숫자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기술 데이터 공유 요청을 낸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파견 나온 기술 담당자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기술 세부 데이터를 나토에 선뜻 공개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 안보 입장에서도 핵심 스펙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화상 화면이 연결되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2명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공시스템 사업팀 담당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천궁 기술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둘 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데이터 패키지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아주 두꺼웠습니다. 단순히 스펙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UAE 배치 이후 8년간 축적된 훈련 데이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력, 드론 특화 알고리즘 개발 과정, 운용 교육 프로그램 상세 내용, 수천 페이지 분량의 기술 문서였습니다. 저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다 공개해도 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UAE 측과 협의하고 나토 협력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말. 저는 문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했고 두 사람은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UAE에 처음 파견된 것이 계약 체결 직후였습니다. 천궁 시스템 설치 작업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한국 기술진이 UAE에 상주하면서 운용 교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UAE 방공 병사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물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본국으로 완전 철수한 적이 없습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본국 파견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단기 귀국은 있었습니다만 현지 상주 체계 자체가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추가 기술진이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8년. 패트리어트 판매 후 레이시온이 UAE에 기술진을 얼마나 오래 상주시켰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 완료 후 초기 운용 훈련 기간 약 6개월. 그 이후는 유지 보수 계약 차원의 간헐적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은 8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UAE 방공 병사들의 천궁 숙련도는 시스템 설계 사양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상 스펙보다 실전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무기를 심어놓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두바이 교전 데이터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사흘 후부터였습니다. UAE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고 방공 시스템이 전량 격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 시스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간 당일부터 저희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방공 전력 강화 사업 담당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천궁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바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베르거 위원장, 두바이 데이터를 보니 우리 협상팀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차원에서 공식 평가서 나오는 시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재 작성 중입니다. 2주에서 3주 안에 완료될 것입니다. 폴란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바이 사건 이전부터 천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지요. 이제 그 반론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제가 6년 전 그 벨기에 호텔에서 마이클과 피터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국방부 합동 전력 기획국장 명의였습니다. 천궁 시스템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예상치도 적혀 있었습니다. 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흘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나토 방공 전력 평가 위원회에 문의가 왔습니다. 천궁 시스템 관련 기술 평가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직접 한국과 협상하기 전에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요청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전이 6년간 쌓인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편견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방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무너뜨린 것은 광고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나토 합동방공 전력평가위원회 공식 보고서, 두바이 교전 사건 분석 및 비나토 국가방공 자산 재평가. 제목이 길었습니다. 내용은 더 길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항상 같은 틀이 있었습니다. 1티어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2티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3티어 터키, 한국, 인도. 이 서열은 제가 나토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데이터가 바뀌면 숫자가 조금 달라지기는 해도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그 서열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츠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서 초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존에 작성하던 보고서 양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바이 교전 데이터 분석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쓰고 있어. 프란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초안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안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틀로 이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면 어딘가를 왜곡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초안을 닫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나토 방공 전력 재평가, 두바이 교전 데이터에 기반한 비나토 방공 시스템 실전 성능 분석. 저는 그 문서에 천공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그대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256기 격추, 동시 교전 능력 패트리어트 대비 4배, 반응 시간 0.8초, 전파, 교란 저항 능력 검증, 그리고 8년간 현지 기술 지원을 통한 운용 숙련도 극대화. 숫자들을 입력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38년의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문서로 작성하는 일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쓸 때 나오는 깔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숫자 그대로를 쓰는 것. 그것이 저를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한 원칙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이클 해링턴이 브뤼셀에 왔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 비서실을 통해 면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잠깐 거절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값비싼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앉아요, 마이클. 마이클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보고서에 천공 1티어로 올리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UAE에 PAC-38 때 얼마나 공들인 줄 알아? 중동 영업만 15년이야. 우리 시스템이 보조 역할이었다는 평가가 공식 보고서에 올라가면 사우디 계약도, 카타르 계약도 다 흔들려.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256기 격추 숫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이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표현을 조정할 수는 있잖아. 복합 방공망의 성공적 운용 사례 이런 식으로. 특정 시스템 하나를 부각시키는 대신 시스템 간 협력의 결과로 기술하면 되잖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이 출장 다니고, 같이 술 마시고, 방산업계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는 영업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나는 38년 동안 데이터를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이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걸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큰 몸이 의자 안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전 때부터 패트리어트 개발한 게 50년이 넘는데 한국이 17년 만에 이걸 만들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현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마이클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나 진짜로 묻는 거야. 우리가 졌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한국이 이겼습니다. 마이클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던 마이클 해링턴이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하던 그 모습. 마이클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써.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클은 악수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써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조사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개발 역사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천궁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서 호크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구형 시스템이었습니다.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새 시스템을 사자니 비쌌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세계 방산업계는 그 소식을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처음 만드는 나라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은 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스펙 시트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못 쓰는 물건이 될 거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17년이 걸렸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습니다. 레이더 성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전면 재설계를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미사일 유도 정확도가 목표치 아래로 나와서 수년간 재작업을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개발 예산이 초과되어 국회에서 논란이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UAE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어떤 나라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평가 기준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과물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도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기술력, 8년 동안 현지를 떠나지 않은 서비스, 그것들이 합쳐져서 38분 안에 412기를 격추하는 실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사건 발생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에서 가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빛만 제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총 147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 중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서론에는 두바이 교전의 전체 상황을 기술했습니다. 본문에는 시스템별 실전 성능 데이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천궁의 256기 격추, 동시 교전 능력 패트리어트 대비 4배, 반응 시간 0.8초, 전파 교란 저항 능력, 그리고 8년 현지 기술 지원 체계. 결론에서는 천궁 시스템을 나토 방공 전력 협력 대상 1티어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나토 아시아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1티어에 들어가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47장이 한 장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브뤼셀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나토 본부 광장에는 회원국 국기들이 밤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나토 합동방공평가위원회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한스 디트리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38년 전 일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이 일의 원칙은 하나야.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써. 내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38년 동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방사는 2티어라는 결론을. 그 결론에 맞는 데이터만 읽었습니다. 맞지 않는 데이터는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한 장이 찢겼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페이지를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서론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두바이 교전 사건은 비나토 방공자산의 실전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두바이 교전 사건은 세계 방공 역사의 기준점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은 한국이 만들었다. 그것이 데이터가 말하는 바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써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나토 합동방공평가 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사무국 대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조용했습니다. 숫자들을 들으며 각국 대표들이 필기를 했습니다. 256기. 4배. 0.8초. 그 숫자들을 들을 때마다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대표 제임스 콜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르거 위원장,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충분히 검증됐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공식 교전 로그입니다. 위성 데이터와 교차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콜린스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시온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였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1티어 재분류 권고는 타당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 앙투안 르블랑이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꿀 수 없지요. 한 명씩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불과 몇 주 전까지 같은 편견 위에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대표 모두가 1티어 재분류에 동의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회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콜린스가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작성한 내부 검토 문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이것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차세대 다층 방공망 구축을 위한 비미국산 시스템 통합 검토안. 저는 그 제목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비미국산 시스템 통합 검토. 미 국방부가 자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닌 외국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안에 천궁이 있었습니다. 유럽 동부 배치 다층 방공망 시범 사업의 천궁 시스템 포함 검토 권고. 사유 두바이 교전 데이터에서 확인된 드론 군집 대응 능력 우수성.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이 자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 천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8년 전 제가 나토에 들어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자국 방공망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 그것도 패트리어트 대신에.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데이터 이후 반론이 사라졌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다. 제가 38년 동안 믿어온 원칙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칙을 한국 앞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가 7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를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 근처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한국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7개국 천궁 시스템 공급 협상 동시 진행 중. 예상 계약 총액 최소 52조 원. 저는 그 숫자를 읽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52조 원.
38분의 교전이 만들어 낸 숫자였습니다. 412기의 드론이 격추되던 그 38분이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 자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드론 전력 핵심 담당자 다수 보직 전환, 두바이 작전 실패 책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작전을 기획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드론 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의 커리어를 걸고 준비했던 작전이 38분 만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한국을 무시했을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브뤼셀의 봄이었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17년 동안 천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UAE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합치면 25년이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방공평가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한국은 3티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강연을 합니다. 나토 산하 방산협력 세미나에서, 유럽 각국 국방부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 이름 앞에는 여전히 나토 합동방공평가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붙습니다. 하지만 강연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한 강연에서 젊은 분석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험입니까? 아니면 편견입니까? 그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38년 후에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했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지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알았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총 한 자루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방공 역사를 다시 쓰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에 17년의 개발이 있었고 8년의 현장이 있었고 수십 년의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봤습니다. 아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1티어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브뤼셀 상황실에서 412와 38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38년 동안 쌓인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쓰라고 했던 한스 디트리 선배의 말이 38년 만에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대로 씁니다. 한국 천궁이 세계 방공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것이 데이터가 말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1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세계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8년 동안 현지를 떠나지 않으며 쌓아 온 신뢰가 실전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저는 뒤늦게 인정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나토 합동방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클라우스 베르거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과 여러분의 기술자들이 1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결과가 세계 앞에서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